행사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소나마협의회 소속 5개국인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외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개회사 및 축사가 있은 후 한국정치연구소 김은조 소장님의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한 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엄경호 회장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장 엄경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여 평범하였던 일상생활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서남아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강연에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강연회와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민주평통 사무처와 아태 지역회의 이숙진 부회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이신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정은진 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최근 미중 갈등은 심화되고 한반도에서는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평통 서남아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평화 공공외교 및 평화 통일을 위해 여성과 청년이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한국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한국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을 특별 초청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여성 청년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간 우리 모두의 자발적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한순간의 방심과 느슨함 없이 방역에 최선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함으로써 계속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개최되는 강연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도록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강연을 해주실 한국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을 비롯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가정에 항상 웃음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경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숙진 부의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민주평통 서남아 협의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정확히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통일 여론조성을 위해 힘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남아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께 아태 지역회의 부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남아 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엄경호 회장님의 각별한 리더십이 아니면 이런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주평통 해외협의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엄경호 회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 거듭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은주 소장님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파생된 여성 인권 문제 전문가이며 더 나아가 청년 및 여성들의 멘토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쳐오신 여성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강연에는 서남아 협의회 청년 및 여성 위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강연회를 통해 청년 및 여성 위원들이 서남아 협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달 전에도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례 없는 광풍 속에 어느덧 2020년의 전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전반기 내내 전 세계가 멈춰선 듯했지만 우리 해외 평통,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산하의 6개 협의회는 힘찬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활동을 펼쳤고 올해 후반기에는
더욱 숨가쁜 일정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시듯 올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똑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한 개의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임을 전 세계에 상기시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태 지역회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역사상 첫 남북 공동 입장을 통해 도출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재조명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주최국인 호주의 시각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가를 고찰해서 향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호주 주류 매체들의 반응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학계의 반응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핵심 관계자들의 회고 등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이를 재조명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교훈은 적극 부각시켜 향후 활동의 방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호주만의 행사가 되지 않고 6개 협의회 소속의 모든 국가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상 전시회도 펼치게 됩니다. 이 같은 가상 전시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평통위원님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평통위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며, 이 같은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모두의 공감대로 확산될 때 평통의 공공외교 역량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룩진 전반기의 아픔을 딛고 2020년의 남은 4개월 동안 해외 평통의 위상과 활동상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연회의 성공과 서남아 협의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숙진 아태지역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 정운진 대사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스리랑카 대사 정운진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2일 스리랑카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행사가 바로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에서 개최한 광복 75주년 통일기원 온라인 강연회였습니다. 오늘 다시 민주평통 위원님들이 주관하시는 온라인 강연회에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엄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포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크십니다.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통일의 주역인 여성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강연회가 개최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 여러분들 모두의 참석과 또 열정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러왔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바로 민주, 평화, 통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통 위원님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과 청년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영혼인 민주, 평화, 통일의 중요한 주체이고 또한 주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이름 거룩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누님, 여동생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족원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입니다. 민주 평화통일도 우리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김문주 소장님이 강연해 주실 여성 청년의 이니셔티브는 매우 시적절하고 또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대사관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훈진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여성 청년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연 순서는 먼저 김은주 소장님께서 40분 정도 강연을 하신 후에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은주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소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평화하나 여성들 포럼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그리고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부터 김은주 소장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 소개의 현재 소속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입니다. 앞에 여성자를 빼시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소개문 자체에 여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올해 한 10년 좀 됐고요. 현재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이번 21대 총선을 대비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성의 당이라고 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출마시켰고요. 지금 현재 거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쎄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인도를 다녀오는 길, 인도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인데 이렇게 인도에 계신 분들 파키스탄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많은 분들 화면에 모두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팬덤에게 만들어준 또 슬프지만 좋은 행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여성 청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니셔티브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주도권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여성과 청년이 이제는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건 우리가 희망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남과 북의 상황이 남과 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이제 여성과 청년을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주역으로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과연 여성과 청년이 주도권을 갖고 평화번영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뭐 잘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인 그 새로운 100년을 위한 좌표로서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성과 청년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체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북한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을 예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북한을 새롭게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여성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남북 여성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성들이 해야 될 어떤 활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쁜 꽃을 좀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좀 더 밝은 미래의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보기 위해서 꽃그림을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두 가지 틀로 이제 전개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이라고 하는 김정은이 등장했던 2012년, 11년, 12년, 그리고 13년을 보면 그때가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북한 자체의 어떤 레토릭으로 그래서 김정은의 등장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영도자라고 하는 북한 내에서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나 그런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김일성의 외양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했던 거는 바로 그런 김일성 탄생 100년, 101년째에 시작하는 김정은 리더십을 좀 더 영웅시하기 위한,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만큼 요 2013년과 2000년대 하반기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한반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런 변화되는 한반도, 남과 북의 특히 북한의 내부적 어떤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상상해보는 어떤 좌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찰해 봐야 되고, 이것의 어떤 실천하거나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이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 몇 컷을 보면 2018년도에 들어와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북한 판문점의 북측 사무실인 통일각에서의 만남이 한 달 뒤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넉 달 뒤에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진들을 이제 조금 모아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평양에 가 있는 연설하는 모습도 아닌 이 두 사람의 김정은과 김여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상당히 젊습니다. 너무나 젊어요. 30대 초반의 남매인데 30대 초반의 리더십이 북한 사회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코드와 이 중에 김여정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리더십, 이것과 함께 보지 않으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이제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판문점 선언 내용은 굳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뭐 고위급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남과 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개성에 만들고 등등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거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공동 경비 구역의 양쪽에 있는 이제 그 초소 뭐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는 그런 문구를 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이런 것들이 따르지만 이런 어떤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논의가 이어졌고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 이걸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이제 하노이에서의 결렬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관계, 어떤 그 판문점 선언에서 담고 있는 남북한 간의 상호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그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지향하는 이 질서에 대한 것들을 100년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신한반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남북한 간의 평화협력 공동체, 군사안보 측면에서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 질서라고 하는 걸 한 축으로 하는 평화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경제협력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남과 북의 어떤 교류협력과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낸, 그래서 평화협력 공동체와 경제협력 공동체를 두 축으로 하는 신한반도 체제가 앞으로 100년 동안 100년의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한반도 체제에서 핵심은 한반도 평화경제, 경제협력 공동체,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 남한 물건을 북한에서 팔아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남북한 경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남쪽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을 갖다가 북한에 팔면 일정 정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변화했다라고 한 현실 인석에 근거해서 나온 게 바로 경제협력 공동체고 하나의 시장 전략입니다. 이 두 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신한반도 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이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돼 가지고 평화협력 공동체는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동북아 안보 질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늘상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난 70년 동안 중요한 하나의 한반도의 그 주요 어떤 전략으로 세웠던
것이고, 반면에 이 신한반도 체제에 새롭게 등장한 거는 경제협력 공동체라는 것과 더불어 평화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즉, 이 평화경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에 해당되는 특수한 개념으로 이제 동서도 때에도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가 경제적 이득을 갖고 오고, 또 경제적 이득이 확장되면 남북한 간의 평화가 증진되면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득이 확장되고, 경제적 이득의 상호 의존성과 이것이 강화되면 다시 평화가 공고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이면서, 또 이 경제협력의 토대는 다시 평화를 촉진하는, 그래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반도 국가이긴 하지만 남과 북이 지리적으로 단절되면서 사실상 남한은 섬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냉전의 섬이라고 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 국가면 육로로 해서 북으로 거쳐 시베리아로 거쳐 우리가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반도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북과 남이 서로 단절되면서 분단되면서 우리는 이 동북아에 남아있는 일본 못지않은 커다란 섬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로서 갖고 있는 어떤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바로 이러한 그 반도 국가로서의 어떤 랜드 브릿지를 역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와 경제에 대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시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미래를 접근해야지만 바로 이 냉전의 섬에서 우리가 평화의 대륙으로 좀 더 진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평화경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평화경제는 남과 북의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서 동북아를 가고, 그 다음에 세계로 가는 시베리아, 중국, 유럽으로 이어지는 경제시장의 영토 확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영토 확장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을, 평화협력 공동체에서 영토의 개념은 물리적인 영토입니다. 땅. 그러나 경제협력 공동체에서 영토라고 하는 것은 경제시장의 영토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평화경제적인 전략을 접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시베리아, 소련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이익과 경제시장의 확대 발전 전략으로서의 개념이 바로 평화경제이고, 이게 신한반도 체제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이후 한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전대미문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그야말로 뭔가 이루어질 듯하던 그런 어떤 초입까지 갔다가 좌절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 특히 남과 북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시간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야말로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 인내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도래한 것 같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개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위한 100년의 좌표, 신한반도 체제, 큰 그림은 그렸지만, 그러나 이 큰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걸음이 필요합니다. 북미 간의 큰 걸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 큰 걸음을 기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남북한 간의 작은 걸음들이 또 그 작은 걸음 안에 더 작고 작은 걸음들과 물길들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지난 2년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작은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남과 북 간의 작은 어떤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벽을 허무는 작업.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우리는 큰 걸음 못지않게 작은 걸음과 작은 물길을 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작은 물길을 여는 작업의 주도 세력으로서 여성과 청년이 앞장서야 되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 왜 여성과 청년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나 신한반도 취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큰 걸음과 큰 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걸음과 작은 물길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작은 물길과 작은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과 청년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을 새롭게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김정은의 북한은 김일성의 북한과도 김정일의 북한과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른 게 왜 달라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3대 세습의 사회 정치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정치적 이념의 구호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세 개의 북한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세 개의 북한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북한과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이 이끌어가는 북한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김정은의 북한이 왜 여성과 청년을 부르는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즉, 정치 체제가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세 개입니다. 하나가 아닌 세 개의 북한이 있고, 그 세 개의 북한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등장하게 된 데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8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로 인해서 그동안 상호 무역, 어떤 사회주의 블록 간의 사회주의적 무역이 해체되면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거 공급이 딸리게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가 연거푸 겹치면서 이제 배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계획경제와 배급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즉,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은 당국, 그러니까는 우리로 하면 공공기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루 무엇을 그러니까 2주일 동안 보름 단위로 먹고 입고 쓰는 물건들을 배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럼 국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럼 먹고 입고 쓰는 걸 어디서 구하냐? 이젠 국가가 아닌 시장에 나가서 본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안 쓰는 물건 내다 팔고, 그 시장에 나간 걸 사서, 시장을 통해서 20년 전부터 이제 그 어떤 물건의 일상생활의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배급이 아닌 시장이 등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 전과는 다른 일상들을 살게 되고, 이것이 그 향후 20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른 북한, 김정은이 이끌어가는 다른 북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 이제 1995년 이후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지금의 북한, 즉 김정은 위원장이 이끌어가는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와는
전혀 다른 북한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전환점이 바로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끌어간 오늘의 북한은 어떻게 보면 여성과 청년의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북한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면 제가 왜 이니셔티브가 여성과 청년이 쥐어야 하자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한 6년 동안 한 70명에 가까운 탈북민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10명씩 했는데 북한에서 나온 지 2년 이내 가장 빨리 나온 분들은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된 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분. 그래서 최근의 북한의 변화를 이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그리고 그들의 생활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60대서부터 지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남성 한 70명 가까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 대해서 특히 50대와 60대에 계신 탈북민들은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필요한 만큼 생산했고 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김정은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와서 먹고 살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 상황이 좋아지면 김일성의 배급과 같은 배급제도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세대가 6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골격은 바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입니다. 배급 경제가 붕괴되고 장마당이 등장하고 그리고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일정 정도 축적한 자본들을 국가가 약탈해 나가는 경험을 갖게 되는 시기. 그래서 대부분의 이들에게 있어서 김정일의 북한은 잊고 싶은 시간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 김정일의 시간이고 그래서 보면 94년부터 2005년까지 한 61만 명 정도가 아살했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장과 장마당이 허용되고 그러면서 2002년대에 가면 배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마당을 합법화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02년도, 2000년대 초반에는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 소위 말하면 붉은 자본가가 형성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2009년도 말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진 돈을 약탈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큰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더 이상 시장이나 화폐 개혁 시장 없이는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김정일의 북한이 지난 조 20년을 10년, 15년의 시간을 겪은 탈북자들의 그 의식 속에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모두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과 동시에 우린 이제 더 이상 시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화폐 개혁이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시장 요소를 도입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김정은의 시대에 들어오면 추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개혁 끝나고 화폐 개혁의 실패가 끝나고 2년 뒤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바로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요소를 도입합니다. 예전 같으면 개인이 기업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들어서면서 기업사업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윤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 이윤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쌀 사고 고구마 사고 두부 사는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 유통 시장, 심지어 사금융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노동 시장도 형성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건 이건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이름은 있어도 사회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사회주의 정책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창조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시장에서 파는, 그야말로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지점이 지금 북한에서 형성되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북한을 보면 사금융 시장이 형성돼서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받고. 물론 이제 어떤 국립은행이나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은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국민들 자체가 국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은행에 돈을 저축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 이래서 이제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묘한 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아주 묘한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시장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과감한 개혁이 되면서 여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행군 전후에 태어난 세대, 즉 이거 우리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나이가 지금 20, 30대입니다. 20대, 30대 중반까지가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전후에서 유년기를 거쳤거나 이런 세대가 30대까지예요. 이 30대가 지금 북한의 한 50%,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10년이 되면 이들이 그 북한 사회에 이제 4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북한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이 된다는 거죠. 즉, 그렇다면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배급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처럼 돌아가고 싶은 김일성 시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잊고 싶은 김정일의 북한만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잊고 싶은 거고, 그들의 말대로면 개고생만 했던 그 시기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의 미래는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라고 하는 그 시장 경제와 연계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북한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이 될 때, 즉 50%가 넘으면 50% 정도가 될 때 북한 사회는 자연스럽게 체제 이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년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탈북한 20대, 30대 초반의 탈북자들 한국 사회에 오면 적응이 엄청 빠릅니다. 50대, 60대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특히 대도시에 있는 평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식을 합니다. 오기 전에 학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학습 다 하고, 그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하고, 와가지고 하나원 나와서 일주일 만에 주식을 투자해서 몇백씩 벌고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20대, 30대의 청년 북한은 그 이전 부모 세대들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하고 압구정동에 사는 아이들하고 평양에 사는 아이들하고 먹는 와인도 비슷하고요. 네?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사회가 변화됐어요. 청년을 중심으로. 근데 이들이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송하고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저도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어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주도적인 세력은 남과 북의 20, 30대의 청년들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북한에 있는 청년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압구정에 사는 20대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남한에 있는 50대, 60대와의 대화가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요? 지금의 우리 자녀들과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북한과의 20대, 30대들과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 세력으로서의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대 이상의 우리 세대들이 자리를 내주고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운동들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마당의 등장 이후 나타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그야말로 날것으로, 왜냐하면 굶고 뭐 꽃제비 뭐 이런 게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궁핍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은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본주의적 경험은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의 자본주의가 더 도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도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험, 이들이 겪어오는 자본주의적 경험은 날 것으로 아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을 하고 넘어오고 이미 북한은 시장 경제 하에서 작동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이제 부동산 시장과 사금융 시장이 생겼을 정도로 북한은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코드는 여성입니다. 왜 여성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하나의 주도적인 주도 세력으로 되어야 하는가? 그건 북한 시장 경제 종사자들을 보면 70% 이상, 80% 가까이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시장화가 여성에 의해서 추동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유일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결혼한 여성입니다.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세력 또한 여성밖에 없었어요. 기혼 여성.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끌어가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시장의 여성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장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년 가까이 고난행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갑니다. 시장 경제는 여성이 이끌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국가가 배치해가지고 해주는 그 경제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시장 경제 영역과 계획 경제 영역 간의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즉 남편이 벌어온 한 달의 월급은 8,500원 정도가 교수의 월급인데 이 교수는 8,500원으로 시장에 나가면 제육볶음 한 1인분을 살 수가 없어요. 제육볶음 1인분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 그럼 남편이 벌어온 월급으로는 가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여성화 현상에다가 이 북한의 경제 구조가 성별로 이중경제군, 즉 계획경제 영역은 남성이 이끌어가고 시장경제 영역은 여성이 이끌어가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어떤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즉 경제활동 영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변화가 북한의 장마당 이후 등장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와 그리고 그 시장을 장마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계층, 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성과 청년이 바로 한반도 번영, 남북한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이제 세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번영의 어떤 작은 물길과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이 세력은 바로 여성과 청년이어야 한다. 그들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함께 나갈 수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공공외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이제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 번영에 의한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주체로서의 여성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나아가서 남북 교류 협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몇 년 전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 양덕 온천 같은 거. 그 양덕 온천을 과연 남자들이 가겠습니까? 온천은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작은 물길을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북한에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주도하는 이제는 평화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들이 남북한 교류, 남북 공공외교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역할이나 사회적 정치적 역할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평화협력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한반도 평화번영 전략에 있어서의 주도 세력은 여성과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서의 여성과 청년이 앞서야 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경제라고 하는 코드도 필요하겠지만 관점으로서 우리가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북한과 저희가 이제 그 탈북 여성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정치적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시장 경제에서 장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자본주의자든가 반북 정신을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활동을 오래 한 여성일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제어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이 커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대놓고 수령이나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지만 그 잔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성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여성에게서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과연 누가 할 것인가라고 보면 남성이 아닌 여성인데 그 이유는 바로 북한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이 성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시장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토대로 해서 남과 북 그리고 남과 북 세계라고 하는 어떤 그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화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시적인 민족적인 의제 중심의 교류가 아니라 생활 속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상을 교류해야 되고 그 일상의 핵심은 바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거래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바로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북한 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바로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남북 여성 경제인들 간의 교류, 또 남북 여성 단체의 교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에 있는 한인 경제 단체와의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전략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국내적 차원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끌고 있는 작은 물길, 작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개인들 간의 교류 협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좀 담았고요. 저는 이제 공공외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과 청년이 주도하는 여성 평화 외교가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서남아 협의회처럼 이런 어떤 민주평통과 관련된 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것도 좋지만, 인도면 인도 내에서도, 인도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여성운동단체나 평화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단체들과의 연대,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여성평화운동단체와 연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북 플러스 제3국 여성단체나 정부기관과처럼 3자 혹은 다자간 교류가 필요합니다. 즉, 인도가 있다면 남북 플러스 인도. 그러면 이제 남북 여성 플러스 인도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플러스 네팔, 이런 이유는 이제 다양한 3자 간의 교류를 촉진해서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남과 북의 평화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여성 평화경제권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대단한 큰 기구보다도 각자가 계신 곳, 각각은 이제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인도면 인도, 그래서 남북 플러스 인도, 제3자 외교 채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경제를 매개로 한 남북 여성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 외교 채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30대예요. 우리 측에서는 50대, 60대가 나가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30대예요. 이들의 30대는 장마당 세대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이들도 이제 전후 세대인데, 전후 세대로서 경험해 보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만나본 바에 의합니다. 그래서 이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함께 교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제3자 교류 협력에 있어서 구사회주의권, 북한과 같은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나 이게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국가와의 3자 교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트남에 있는 여맹과 북한에 있는 여맹, 우리 남쪽에 있는 정부, 여성단체, 다른 이제 이런 식의 교류, 인도에 있는 지금 우리 여성 민주평통위원들과 베트남에 있는 우리 민주평통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여맹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3국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낼 수 있는, 특히 이제 베트남과 북한과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올해 70년, 김일성 주석 방문 70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에요, 올해.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천은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남북한의 어떤 이 3자 교류 공공 외교에 있어서 베트남이 갖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주평통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을 매개로 해서 서남아시아가 여성의 어떤 공공 외교 채널을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상당히 넓어요. 동서남북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동북아시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아시아 여성 평화 외교 포럼 같은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그러니까 3자 외교 채널을 하나 확장해서 이게 좀 더 좀 큰 규모로 이런 어떤 아시아 여성 평화 외교 포럼 같은 것들을 정례적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교류와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남북한 여성들이 만났던 게 1991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고요. 그 후 30년 동안 남한도 많이 변했지만 북한은 더 많이 그야말로 전환기적 전환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배급 경제와 계획 경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시장 경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말 전환기적 전환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1001마리의 황소떼를 몰고 북한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 8월 27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호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101개의 희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속에서 핵심은 바로 시장을 통한 경제 교류라고 봅니다. 예전과 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남북한 경제 교류는 그야말로 퍼주기, 남한이 갖다 퍼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만든 아무리 물건들을 갖다가 뭘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획경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가 사들어서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시장화가 됐어요. 시장 경제가 심지어 사금융이 등장할 정도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남북한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즉 남한의 물건을 갖다 북한에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퍼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윤을 찾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경제적 개념으로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한테 질문이 지금 여성분과에서 그 성분과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네요. 마이크가 잘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맹미령 위원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장마당의 확대와 북한 시장 경제에 대하여 탈북자와 대담해보신 결과 앞으로 얼마만큼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주 소장님의 관점에서요. 예,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26, 27일 날 저희 연구소가 주최해가지고요. 그 북한 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를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그 계획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공기업 같이 국가가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이런 걸 다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시장들이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들이 시장을 내다 팔기 위해서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면 국가가 그걸 가져가서 인민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에 주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만약에 신발을 1000컬레를 만들면 200컬레는 국가에 갖다 내고 나머지 800컬레는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럼 200컬레는 왜 국가에 주냐면 여전히 배급해 주는 게 인민군, 군대, 보안대 뭐 이런 몇 개의 기관은 여전히 배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일정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해서 국가가 가져가지만 이제 나머지의 시장 그 생산품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 퍼센트를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주로 경제와 시장과 관련돼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90%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뭐 악기 파는 사람, 신발 만들어 파는 사람,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한 4-5명의 그 아줌마,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뻥튀기도 만들어서 파다 도매시장에다 팔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소비재 시장 거의다가 이런 형태로 자영업자나 시장 경제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 같은 것도 개인이 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를 사가지고 내가 어업을 하고 싶은데 배를 사서 내 이름으로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뭐죠? 배 운수 뭐 이런 기업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 국가가 운영하는 그 거기에다가 배는 내가 내 돈 내고 내지만 요 소유 이름은 국가 등록서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일종의 거감비를 주는 거죠. 뭐 한 달에 $10, $20 내고 대신 이 배를 가지고 내가 꽃게잡이를 해서 얻는 이유는 내가 다 갖는 겁니다. 아주 기묘한 형태로 거의 모든 사회 구조가 군수물자 만드는 거나 철강 그 몇 있습니다. 그런 주요한 한 4-5개 영역을 빼놓고서는 대부분의 소비재 시장들은 거의 다 시장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화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주고 그 만든 걸 국가가 사들여서 배분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줄 수도 없고요. 네? 그렇게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2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적응하게 살면서 국가가 그 만들어진 국영기업에서 나온 국영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시장에 들어온 물건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지도 않아요. 이제 그만큼 시장화가 엄청 많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걸 몇 %나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시장 경제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의 이제 경제학과 그 사회주의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이 인정하고 또 산업경제에 있는 북한연구팀장도 탈북자인데 북한에서 원산경제대학을 나와서 여기 와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분의 연구 결과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나 생산재 공장에서도 상당 부분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개인이 내고 사지만 등록은 국가기업에 등록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으로. 즉 배는 내가 사지만 이 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문서는 국가기업이 갖고 있고 대신 이 개인은 이 국가기업에 문서를 등록하는 대신에 소위 말하는 뇌물 같은 거, 뭐 세금 같은 걸 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배를 이용해서 버는 뭐 꽃게잡이든 물게잡이든 해서 버는 수익은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자본가라고 하는 게 형성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 돈주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돈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돈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자놀이를 하는 거죠. 이자놀이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또 팝니다. 부동산 시장이 형성해요. 이건 초창기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했는데 중국 자본을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이 돈을 축적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 개인들이 그런 어떤 부동산을 아파트를 지어서 판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민군대가 군인에게 나눠줄 집이 필요해요. 그럼 예전에는 국가가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다 주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나눠 갖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인민군 A라는 지역의 군대에 아파트가 500채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국가가 그 아파트 500채를 지을 수 있는 원자재를 줄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재정이 부도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주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거죠. 땅을 빌려주고
너네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인민군에게 아파트 500채만 내놔라. 대신에 이 땅에다가 1000채를 짓든 2000채를 짓든 간에 필요한 500채만 내주고 나머지는 너네가 팔아서 얘네가 이윤을 얻어라. 라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예전같이 이제 퍼주기다. 이제는 퍼주기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10원을 내면 남한에 투자했을 때 200을 벌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10%라도 이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윤을 내겠다는 자세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가능해요. 그만큼 북한 경제가 시장화되어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를 들어가겠습니까? 이윤이 남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보따리 장사를 밀수를 하려고 그 어른을 들어가겠어요. 갖다 팔면 이윤이 되거든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화되어 있다는 거고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된 북한의 시장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시장 내지 기업인 간의 교류를 추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북한 내에 형성됐다는 겁니다. 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변성철 기획 홍보 분과위원장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켜고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 변성철 위원입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초반부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1년 만에 열리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많은 그 한국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반도 네. 비핵화라든가 그런 평화 정착,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한국 여성들이 그 정치 참여가 상당히 좀 외면당하지 않았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준비 과정에서 그때 방송을 보면 그 배석자분들 중에서 여성이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어도 그 여성 정치 역사도 한국에서 상당히 약간 70년 정도 되나요?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여성 분들이 그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여성들이 그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성의 그 역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활동보다는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참여를 해서 자연적으로 그 남북 간의 평화와 안보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이 좀 서 계신지 어떻게 하면 여성이 정치 참여하는데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관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민주평통 이제 19기 위원을 구성할 때 지난 이제 17기부터 항상 그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민주평통 17기 중앙상임위원 여성분과 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 적어도 민주평통에서는 여성들의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매 기수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평화운동 진영에서는 이제 그렇고 통일부 내에서도 저희 어제 그저께 했던 그 저희 국제학술 회의에 온라인 국제학술 회의 축사로 이제 통일부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찍으러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얘기 이대로 항상 늘상 하는 얘기이고 청와대 이제 민주평통에서 건의문을 낼 때에도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는 그 작은 물길을 여성에게 맡겨야 되고 이제 여성이 주도하는 그 시장을 매겨는 일상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어떤 이 당국자 회담 같은 걸 할 때에도 여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 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면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보면 여성 비율이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한 16? 우리가 지금 19%거든요. 그러니까 엇비슷한 상황인데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지난 국제학술회의 때문에 이제 김상희라고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72년 만에 처음으로 부의장으로 여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부의장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있는 여성 의원들과의 그 교류를 좀 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여성들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북한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한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성과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한 교류와 평화 번영 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면에 이제 나서야 한다라고 열심히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정치 세력화 운동을 한 30년 가까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이번 총선 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의회 정치, 선거 정치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여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성의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투표를 하셨다면 공보물 안에 그 A4 반쪽짜리 해당되는 요만한 거짜리 해당 공보물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보라색으로. 그게 저희 당이 만든 공보물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여성 정치에 참여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 이제 평화운동, 특히 이제 남북한 평화 번영,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와 시장과 일상의 교류에 주도권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한반도에 갇혀 있는 저희들보다는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매개고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과 북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 볼 때가 너무 많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인도나 베트남에 있는 분들은 계신 교포분들은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뭐 여성단체나 내지는 기관과 그들을 매개로 한 북한과 베트남에 있는 사람 북한 여맹과 베트남 여맹은 매년 만나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북한 여맹과 베트남 여맹이 만날 때 베트남에 있는 우리 여성 그 민주평통 여성문화위원회라든가 여성 모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창업과 관련된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창업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활동에 관련 교육.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떤 게 이윤이 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장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베트남 여맹에 계신 분이 북한 여맹에 계신 분을 만나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욕구에 맞게끔 베트남에 있는 우리 민주평통에 있는 여성 위원님들이 베트남 여맹과를 매개로 북한 여맹을 만나서 교류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 교류의 결을 두텁게 하나 한 개 쌓아놔야지만 이게 토대가 돼야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4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한 교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남북 플러스 3자 교류, 알파, 그러니까 제 3자 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해외에 계신 우리 민주평통이 가장 적임자라고 예전에도 제가 보고서에도 썼어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해외에 계신 이제 우리 민주평통 지회가 바로 평화 공공외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한 여성들의 수요, 요구와 욕망에 맞게 그 욕망을 같이 그들의 꿈을 같이 꾸어나가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그 채팅방에 이화랑 의원님께서 그 단체 공동 채팅방에 글을 올리셨네요. 화면과 마이크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글로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올리셨는데요. 단체 그룹 채팅에. 장마당을 통해 발달한 북한의 시장 경제 체제의 그 자본 소화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보따리 장사와 우리 기업이 들어가 이윤을 취할 수 있다는 비교에 사실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줘야 한 시장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들에 보면 북한에서 북한 한 달 4인 가구 생활비가 대도시에는 보면 최하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70에서 1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예요? 8,500원이에요. 대학 교수 월급이 8,500원. 그러면 이 8,500원을 받느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 충성자금 내야죠. 그러면 8,5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10달러에서 20달러,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다달이 내야 돼요. 월급을. 남편은 경제활동 9to5를 하면서도 월급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갖다 내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달 생활비가 70에서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여성이 시장에서 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따리 장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무역의 액수가 뭐 유럽, 프랑스에서 와인을 사가거나 화장품을 사가거나 노트를 사가거나 이러면 몇 억대를 사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비 50만 원 정도 되는 경제 규모, 대도시에 있는 규모가 몇 억대에 뭐 10억대에 그 USB를 사다가 시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청진에 가가지고 건어물 떼다 패는 정도의 보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따리 장사 안 합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홈쇼핑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홈쇼핑이 뭐 대도시는 있어. 평양이나 청진같이 몇 개의 도시는 있는데 얘들은 물건들을 USB에 담아서 전국으로 보내요. 그럼 USB에 있는 상품들을 보고 핸드폰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평양에 있는 A라는 회사에 A라는 상점에다가 그 USB를 보고 나는 이 그 파카 파란색 50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50벌을 해가지고 거기는 차로 배달을 시킵니다. 그럼 뭘 믿고 배달을 시켜요? 50벌 가져갔다 얘가 띄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은행이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50벌 공장을 이제 물건을 갖다 보내면 보냄과 동시에 그 50벌을 주문한 사람은 그 50벌의 값을 그 지역에 있는 돈주에게 돈을 줍니다. 50벌에 100만 원에 100만 원을 주면 이 돈주가 나 돈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 평양에 있는 돈주가
이 연계되어 있는 돈주가 그 100만 원을 이 50벌의 파카를 만든 사람한테 줘요. 즉 우리나라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사금융 시장,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는 신뢰가 구축되어 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무역 규모도 예전처럼 뭐 송이버섯 따라 팔고 이거 아닙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용카드도 쓰고요. 대도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김정일 시대의 북한, 김정일 시대의 그 조여한 장마당은 북한이 이제 없어요. 더 발전해 나가는 북한이 있고 정말 발전에 목숨 거는 장마당 세대가 있어요. 그들이 무서운, 그들의 욕망이,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의 경제를 매개로 한, 시장을 매개로 한 거래나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득 보고 그들도 이득 보는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경제 그 학자들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지난 8년 동안 70여 명의 탈북자 분들과 바로 넘어온 분들하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저 산골에 땅 파고 살던 흙구덩이에 살던 여성에서부터 평양에 사는 상위 0.1%에 사는 그런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들의 시장은 예전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북한과의, 남북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예전의 패러다임만 계속 갖고 있으면 더 이상의 어떤 진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뭐라 얘기하면 그게 무슨 가을 뻐꾸기 소리 한다고, 철진한 소리 뭐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게 바로 북한에 변화하고 있는 북한을 너네들이 모른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바뀌었는데 왜 자꾸 옛날 소리 하냐, 우리는 돈 벌고 잘 살겠다는데 왜 자꾸 옛날 소리 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범이에요. 북한은 앞으로 시장화 될 거고, 죄송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경제 발전에 중국은 끊임없이 개입을 할 거고,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의 몫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그 작은 물기를 내는데 일상의 교류, 비즈니스를 매개로 한 교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장 적임자가 해외에 계신 민주평통 여성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걸 바꿔야 됩니다. 네, 소장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랑 의원님이 아주 구체적인 답변에 이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공동 그룹 채팅에 또 올려주셨네요. 그 인도의 이수키 의원님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수키 의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주 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처음에 그 인도에 오시는 게 꼭 소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 인도에 꼭 오시게 되기를 저희 델리나 뭐 저희 첸나이나 저희들 한번 초청해서 저희들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인도가 사실은 북한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오랫동안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도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제목이 왜 이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성과 청년이 이니셔티브인가, 저 처음에는 그냥 뭘까, 어떤 주제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장마당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마당을 저희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개그 프로그램에서만 들었지 그 정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된 내용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너무나 저희들이 아마
저희 모두가 다 평통회원인데 아마 활동하거나 이 사고가 변화되는데 오늘 엄청난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사회학을 전공하고 여성학을 전공하고 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난 20년간의 공백이 엄청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북한 여성이 그 기혼 여성은 경제 활동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육아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아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북한에서 육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있지 않습니까? 젠더 이퀄리티. 그래서 북한에서의 그 현실은 어떤지 좀. 그 북한 사회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에 있어서 노동은 의무예요. 노동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거나 생산을 위한 게 아니라 사상 통제한 주민 통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17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가 직장을 배치해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한 여성.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거나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의 김일성 시대까지는 그 95년 이전까지는 북한은 타가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려다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데리고 오는 타가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연구할 때도 북한의 타가제도 연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95년 장마당 고난의 행군 이후에 모든 게 다 와해되고요.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다 와해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김일성 시대에 육아휴직, 타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 연금 하나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즉 만약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지금 현재 타가소가 있어요. 비싼 타가소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싼 타가소예요. 이제 돈을 내야지만 그 타가소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예전 고난행군 직전까지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애기에 맡기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려면 그 아이가 하루 종일 가서 먹을 쌀, 밥하고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거기서 만약에 추우면 기름값, 이런 비용, 거기다가 선생님 월급에 해당하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돼요. 공짜, 문서상으로는 공짜예요.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교육비도 없고 등록금도 없는 나라인데 그러나 이제 그게 실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혼 여성들만 어쨌든 간에 타가제도 있고 그걸 떠나서 타가제도 있던 상황에서도 기혼 여성들은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활동에만 주력하는 대신에 배급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딱 정해놓습니다. 45세 이상의 기혼 여성만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외국 학자들이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게 가부장적 문화가 심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심하니까 북한의 사회주의는 중요한 거니까 그건 남자가 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없애야 될 적폐고 이런 거니까 여성에게 하라. 그래서 여성들에게 시장 경제를 더 많이 오픈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일을 안 해도 되는 집단이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에게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러면서 여성은 처음에는 집에서 만든 만두를 내다 팔다가
이제는 만두를 만드는 기계를 공하고, 이제는 뭐 신발도 팔고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매개로 여성들이, 처음에는 국수 만들어 팔던 여성들이 이제는 지금은 외국에서 스파게티, 예? 파스타면을 수입해서 파는 수입상으로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건데, 동유럽 국가의 시장화는 깡패들, 갱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화가 80년대 후반 이후에 자유 개방화되면서 제일 먼저 동유럽 국가에서 시장과 자본주의를 주도적으로 확산시켰던 세력은 갱단하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북한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시장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기업. 그래서 여성 상인에서 이제 여성 자영업자, 여성 기업인, 여성 지배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성이에요. 자본주의적인 영역, 시장 경제 영역은 거의 여성들이 이끌어가고, 여성들이 운영하고, 여성들이 소유하고, 여성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혼 여성에게만 장마당을 허용했던 고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타가소나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타가소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되고, 그냥 아이들이 필요한 먹고 입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타가소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월급까지도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원장님 월급, 유치원 선생님 월급, 그 다음에 그 뭐 필요한 연료 이런 거 사듯이 그런 방식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거의 시장화가, 시장이 아니고서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 아니고서는 그 2,600만의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정부가 돈이 없는데, 국가가 돈이 없는데, 국가가 대신에 그 뭐 월급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더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북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2,600만 인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갖춘 국가가, 정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원치도 않고, 김정은은 그걸 원치도 않잖아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시장, 기업에게 너네들 마음대로 이윤을 획득해라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윤축을 허용하고 합법화하고 법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 요소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발표하신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님이나 이제 외국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이제 그런 결론들을 이제 내리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주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은주 한국정치연구소 소장님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다른 협의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소나무 협의회뿐만 아니라 뭐 최남숙 싱가포르 지회장님 오셨고, 태국 예, 안녕하세요. 태국 김승주 의원님, 뭐 칭다오 협의회에서도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칭다오 협의회 김선미 의원님, 그다음에 한희영 의원님, 호주 협의회 시드니에서도 들어오셨고, 또 여성국가 마닐라에서 박혜원 의원님,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또 주병규 이진우 의원님, 뭐 베이징 협의회 하보이 의원님, 그다음에 동남아 북부 김성기 의원님, 북유럽의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아유,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박정 의원님이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나마협의회가 주최한 김문주 소장 초청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오늘 참고로 영경 회장님 생일이십니다. 생일이셔가지고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회장님. 아유, 아, 어머니. 예.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반갑습니다. 예. 예, 스리랑카 위원님들은 7시에 모여주십시오. 아, 좋은 시간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우리 되세요. 네, 안녕히 싱가포르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아. 네, 예스피 위원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